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기 파트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이 전기 파트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얘기가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중학교 2학년 커리에서 배우는 것처럼 회로도에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 켜라고 하는 정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자명해.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정기적 현상 말고 자기적 현상도 생겨.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돼서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막 돌아. 됐니?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원래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야 돼? 원래 자석이 만들어야 되죠. 자,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네. 자,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석에는 사실은 두 종류가 있죠. 자석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석이 나니까 바로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막대 자석이 영구자석이죠. 얘 죽을 때까지 자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애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바로 전자석입니다. 자, 근데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그 자성을 띌 때는 행태가 똑같아.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됐어? 걔가 자성을 띠는 그 순간 반드시 두 개의 극이 한 몸덩어리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석 옆에 또 다른 자석을 갖다가 댈 때 만약에 같은 극끼리 서로 가까이 있다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청력이 생길 거고요. 반대 극끼리 가까이 있으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인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극끼리 당기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과 인력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잖아. 그 자기력이 생겨. 근데 우리는 이 자석을 신기하게 뭐 할 거냐면 내가 이 자석을 반으로 자를 거야. 이 자석을 뚝 자르면 이 자석 한 덩어리 안에는 하나의 극만 있니? 두 개의 극이 다시 생기니? 두 개의 극이 다시 생겨. 신기하게 또 잘라도 또 생겨. 또 잘라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게 자석의 특징이야. 되겠어? 그래서 자석은 한 몸덩어리 안에 서로 반대되는 두 극을 반드시 동시에 갖는다. 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야. 언제까지? 나 이거 계속 들을 건데요. 언제까지 이래요?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래.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남으면 어떤데? 그때까지도 그 원자 자체가 NS 두 개의 극을 가져. 그러면 이 원자를 쪼개는 핵분리하면 그 순간 아예 두 극이 동시에 없어져. 그래서 자석은 극단적이야. 두 극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예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두 개의 극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이 N극과 S극을 만드는 게 원자 구조 안에 특징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자 자체가 이렇게 NS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앞에서 원자의 구조를 배우고 오거든요.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원자는 사실은 그 안에 플러스의 입자가 모여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미친 듯이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처럼. 왜요?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연락큰 태양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먹히거든요. 똑같이 전자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 센 원자핵의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전자가 여기 달라붙어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이렇게 막
불면 마치 세탁기처럼 밖으로 날아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얘입니다. 그 힘과 같은 크기에 돼서 얘 힘이랑 힘의 합력이 0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안으로 끌려가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끔 하려고 미친 듯이 도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자 속에 있는 전자는 미친 듯이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의 운동은 너네가 지금 누구나 다 배웠죠. 마치 지구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커다랗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 공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도 합니다. 단지 공전이라고 못할 뿐이죠. 이건 천체만 쓰는 단어니까. 전자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치 지구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운동도 합니다. 마치 지구의 자전거 같은 운동도 하지만 이 단어를 못 쓰는 것 뿐이죠. 전자는 그 자리에서 혼자 한 바퀴 도는 전자의 무슨 운동도 하냐면 스핀 운동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 누굽니까? 나트륨입니다.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1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무려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11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하나의 원자 속에 11개에 해당되는 전자가 자기만의 운동 방향으로 미친 듯이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운동 방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애는 이렇게 돌아. 그러면 전자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거꾸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됐죠?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전자 주변에 생깁니다. 그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마다 자기만의 자기장의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이 얘가 N극이 되고 S극의 자기장을 가져. 근데 얘는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어떤 애는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자기장을 11개의 전자가 다 갖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자 속에 있는 11개의 전자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애는 이쪽에 N극, 어떤 애는 이쪽, 어떤 애는 이쪽, 어떤 애는 이쪽, 이쪽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장의 방향을 마치 힘처럼 합성합니다. 합성을 하면 이 하나의 원자에 합성된 N극 방향이 나타납니다. N극 방향이 나타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운동하면서 그 원자 자체에 NS가 생기는 거예요. 그 NS가 생긴 원자들로 어떤 특정한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얘네들이 갖는 N극 방향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N극, S극, NS, NS, N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되면 가운데 서로 상쇄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은 상쇄돼서 없어져요. 이 힘도 상쇄, 이 힘도 상쇄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상쇄될 수 없는 양 끝단의 극만 튀어나오는 게 바로 얘가 영구 자석입니다. 이게 바로 자투성의 구조입니다. 되겠어? 근데 내가 얘를 반으로 쪼개요. 쪼개는 순간 상쇄됐던 S극이 상쇄될 애가 없으니까 다시 얘가 극이 튀어나옵니다. 또 쪼개요? 그럼 상쇄됐던 애가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이게 자석의 구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석은요.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알겠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에 내가 또 다른 작은 자석을 그 주변에 뿌려놓을 게 그게 바로 나침판의 자침이죠. 나침판에 있는 자침이 각각이 또 자석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변에 자석을 나침판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 나침판에 있는 N극의 자침을요. 잘 보세요. 얘는 원래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N극이. 여기 있는 자석에 N극이 있으면 N극이 N극을 절로 가 이 새끼하고 밀어요. 대신에 S극은 당깁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킬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아니죠. 이 둘의 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여기 있는 자석의 N극 방향입니다. 만약에 나침판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을 얘가 밉니다. 대신에 얘는 당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로 N극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얘는 밀고 얘는 당깁니다. 대신에 N극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이 힘이 더 세서 N극이 이 방향을 가리키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 주변에 나침판을 100개쯤 뿌려놓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부드러운 선을 그려서 나타낸 게 이게 바로 이 주변의 자기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집니다. 아, 이 주변의 자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러니 이 주변에 어떤 위치에 한 군데에 만약에 내가 나침판을 놨다. 그랬을 때 실제 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위치에서 나침판의 N극의 실제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도 힘이니까 모든 힘은 그 힘만의 방향을 갖고 세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는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한 건데 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져요. 그랬을 때 이 자기력 방향은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S극으로 들어가고 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오는 힘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완벽하게 닫혀있는 패도형이 됩니다. 근데 안쪽까지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려니까 안쪽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쪽을 잘 그리지 않는 것뿐이지 안쪽에도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때 안쪽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바깥쪽의 자기력을 보면 안쪽은 바깥쪽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안쪽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이 N극에서 S극을 향한다는 건 바깥쪽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안쪽은 복잡하니까 그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뿐 안쪽은 반대 방향인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은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렸는데요. 제가 똑같이 아래쪽으로 3개, 위쪽으로 3개 그렸는데 보니까 자기력선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자기력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고 여기는 넓은 편이야. 똑같은 개수의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 간격이 뭘 나타내냐면 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 자기력의 세기가 센 곳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바로 센 힘을 나타냅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력선을 통해서 자기력의 세기도 비교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런 거야.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자석 중에 어떤 자석이 더 세라고 하는 걸 수치로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비교하라고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N극의 자석이 있는데 첫 번째 A라는 자석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B라는 자석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누가 더 센 자석입니까? 말해. 누굽니까?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더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으면 간격이 넓어서 자석이 약한 자석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선을 우리는 자기 선속을 표현했다. 그 자기 선속의 세기가 실제 자석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선속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 4웨버야 라고 하는 자기 선속의 단위가 웨버고요. 기호는 파이라고 씁니다. 자, B는 자기 선속이 2개라서 이 웨버의 세기야. 그러니까 A라는 자석이 B라는 자석에 비해 2배 세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이 자석의 실제 세기를요. 이 자석의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나눕니다. 자, 이때 이 면적이 얼마야? 1제곱미터라고 치자. 이 면적도 1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랬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A라는 자석의 자기장이 얼마예요? 4웨버/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자니 단위가 중복해서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를 과학자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누굴까요? 바보들. 4테슬라입니다. 이게 테슬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석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를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실제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기선속으로 계산한다. 되겠어? 다시 말해 자기 선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2학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는데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들거든요. 자석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되겠죠? 1입니다. 그러면 자석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기장을 자석이 만들지 않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을 자석이 만들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장의 모양과 세기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집중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이 직선 도선이에요 라고 하죠. 직선 도선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2A 흘러 이런 느낌이야. 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우리 3가지로 배웠는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직선 도선 말고 뭐 있었어? 바보들. 뭐 있어? 맞아. 원형 도선 있어. 됐어? 또 있어. 뭐 있었니? 뭐 있었니?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원형 도선은 이렇게 생긴 도선이에요. 그래서 책상 위에 요만큼 나와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I 2A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 스프링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감아요. 이게 솔레노이드죠. 되겠어? 이걸 여러분들은 코일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이 솔레노이드입니다. 이 3가지 모양의 도선에서 똑같이 전류가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2A 흐르고 있어. 그래도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구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방향만 묻습니다. 고등학교 때 거기에 세기까지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어떤 과학자가 얘기해줬어?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냐? 그거. 이거. 얘 누구야? 누구? 앙페르. 됐어.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한 사람이 앙페르고요. 앙페르는 오른손만 멀쩡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근데 우리 이 앙페르라는 사람은 익숙해. 이 새끼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앙페르가 원래 이름인데 이걸 미국 놈들이 뭐라고 읽게? 암페어. 그 사람입니다. 2암페어, 3암페어 할 때 그 사람입니다. 되겠어? 자, 이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펼치는데요.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았을 때 이게 바로 이 직선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죠.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이 도선을 부드럽게 감는다 생각하시면 이 방향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에요. 되겠어? 그러니 이 막대 주변에 감아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때요. 어느 위치에 나침판을 놓더라도 나침판의 N극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라 그랬으니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실제 가리키는 N극 방향이에요. 그쵸? 여기다가 놓으면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이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실제로 N극이 여기를 향할 겁니다. 그걸 바르게 연결해 놓은 걸 찾아라가 중학교 문제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접선 방향을 가리키시면 되고 이때 그러면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때 이 도선으로부터 나침판이 있는 이 A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하자. B라는 나침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2R이라고 치자. C라는 나침판이 있는 곳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R이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A, B, C 나침판이 받는 힘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구해라. R분의 KI로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중 A라는 도선은 A라는 나침판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K는 자기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에요. 나중에 다 써드릴 건데 우린 그냥 상수를 K로 쓸게요.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2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R분의 2K예요. C라고 하는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R분의 2K란 말이죠. 그러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 이겁니다. 물론 그쵸. 6대 3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N극이라는 나침판의 자침을 당길 때 C보다 A가 3배 더 센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그래서 거리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직선을 뺀 나머지는 곡선입니다. 곡선도선이 원형도선도 있고 솔레로이드도 있는데 이 곡선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건 맞는데 이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아니고 자기장이고요.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보면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기 편한 네 손가락으로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방향. 여기 원이 있다고 치고 그 방향으로 네 손가락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 자기장 방향이에요. 알겠어?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 곡선은 문제 있습니다. 곡선이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구별됩니다. 직선은 그게 없는데. 곡선이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구별되는데 우리 아까 자석에서 했죠.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니 안쪽과 바깥쪽이 정반대 방향인데 내가 전류 방향으로 감아서 자기장 방향을 결정한다면 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분명하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의 자기장 방향은 안쪽 방향입니다. 항상. 되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감았을 때 안쪽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나침판을 보면. 되겠어? 그 중에서 우리는 옛날에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야 라고 우겼는데 애들이 자꾸 이거 위쪽 방향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우리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안 그려. 자,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 표시로 한다. 약속한 겁니다. 들어가는 방향. 그럼 바깥쪽은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겠죠? 라고 하는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그립니다. 약속한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솔레로이드도 똑같겠네요. 여기 막대기 있다고 치고요. 네 손가락이 전류인데 보이는 바깥쪽 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게 흘러요. 그러니 네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내려가게 감으셔야 돼요. 내려가죠. 그래서 손가락이 내려가게 감겨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쪽 안쪽의 자기장 방향인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신 틀려오면 뒤져. 그래서 일반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안쪽이 이 방향이면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그랬을 때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놔볼게 1번, 여기다 놔볼게 2번, 여기다 놓을게 3번, 여기다 놓을게 4번. 중학교에서 이거 나옵니다. 여기서 N극 방향 바르게 연결한 게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1번과 2번은 안쪽 선과 나란합니다. 그래서 얘는 N극이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3번과 4번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N극이. 알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안에 원의 중심에 나침판을 놨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받는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때 이 원형도선의 단지름이 R입니다. 라고 합니다. 되겠어?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R분의 K-I로 직선도선하고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직선도선에서 사용하는 상수값과 원형도선에서 사용하는 상수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수값이 달라요.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R분의 K-I. 되겠죠? 졸렵냐? 졸려서 살짝 이러는데 면접 다 끝났다. 네. 면접 다 끝났다. 자, 문을 열어놨어. 면접 다 끝났어. 문 열어도 돼. 아, 돌아버리는 줄. 더운데 어? 살짝 더운 것 같아. 그래서 더워서 히터는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
학원도 열었어. 자, 우리 학원의 겨울에는 약간 반팔을 입고 다녀요. 여름은 약간 긴팔을 입고 다녀야 돼. 우리 학원이 약간 그래. 자, 솔레로이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얘네들하고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얘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R분의 이거 못 씁니다. 왜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 얘로부터의 거리, 얘로부터의 거리가 다 달라서.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합니다. K2-NR로 구합니다. 상수값이 또 다르다는 얘기죠. 됐어. 상수값은 주면 집어넣으면 되고요.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I는 뭡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이한 게 거리 대신에 N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N. 이 N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이 안에 자기장을 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너네 알아? 초딩 때 배웠어.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죠. 많이 감는다는 건 촘촘하게 감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더 쓰죠. 이 N의 정체가 바로 저 막대기에 감은 코일의 수입니다. 코일 감은 수예요. 전 3번 감았어요. 전 10번 감았어요.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저 3번 감았어요. 나도 3번 감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달랐어요. 왜요? 얘는요. A라고 하는 새끼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20cm였는데 거기에 3번 감은 거예요. 어떤 애는 막대기의 길이가 겨우 10cm인데 3번 감은 거예요. 그럼 촘촘한 정보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얘가 더 센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감은수를 넣을 때 그냥 몇 번 감았냐가 아니고 1m로 환산했을 때 몇 번 감았냐로 넣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얘는 1m 안에 몇 번 감은 거, 15번 감은 것과 같은 경우니까 15 넣어야 됩니다. 얘는 1m 안에 30번 감은 것과 같은 경우니까 30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그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K2-NI인데 이때 N값은 1m 안에 감은 개수로 환산한 값을 넣는다. 그냥 감은 수를 넣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 안에서 방향 결정하는 것도 연습해 봤고요. 세기 구하는 식들도 각각 봤는데 이때 상수값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시험에서 줍니다. 대신에 값이 다르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값,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값, 솔레로이드에서 상수값, 이거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집니다. 그죠? 직선 도선에서의 실제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원형 도선에서의 실제 상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파이배만큼 다시 말해서 3배 정도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때 올림을 하시면 이 상수가 어떻게 유도된 건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레로이드 쪽으로 상수값이 갈수록 커진다. 되겠어? 우리는 상수가 같지 않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내가 직선 도선에서 원형 도선에서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 나옵니까? 중학교에서는 이 주변에 나침판 놓고 나침판에 N급 방향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하나가 아닙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2개가 있어요. 자, A라는 도선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I1 2A.
자, 두 번째 직선 노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I2 4A입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판을 3개를 놓을 겁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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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때 여기에 나침판을 놓을게요. P. 여기에 나침판을 놓을게요. Q.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게요. R. 이렇습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P, Q, R에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각각 어디야? 그리고 그 나침판의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거 나오는 거예요. 푸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QR은 A라는 노선으로부터도 자기장을 받고 B라는 노선으로부터도 자기장을 받기 때문에 이 둘을 합성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합성한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각각을 구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A라는 노선이 얘입니다. 얘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잖아. 그랬을 때 A 노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P만 나오는 방향, Q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기로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플러스는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A가 각각의 위치에서 만든 방향을 결정했으니까 세기를 보면 자기장의 세기 떨어져 있는 거리 D분의 KR이죠. 얘는 2A니까 2K입니다. 자, Q도요. A로부터 D만큼 떨어졌으니까 D분의 2K입니다. R은요.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D분의 2K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에서 B에서도 해보셔야 돼요. B도 이렇게 B 위치에서 전류가 위로 흐릅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 B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니 P하고 Q는 나오는 방향으로 R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네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B 도선으로부터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3D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4K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4A니까. 자, Q는요. D분의 4K, 그 다음에 R은요. D분의 4K입니다. 이렇게 각각 만들어. 그러면 이때 P에서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은 A도 나오는 방향, B도 나오는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죠. 더하셔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통분하시면 얘는 3D분의 10K만큼의 자기장을 갖습니다. 되겠어요? 자, Q는 한 놈은 들어가는 방향, 한 놈은 나오는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셔야 되는데 더 큰 쪽이 방향을 갖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2K만큼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되겠죠? 자, 얘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됐어. 자기장이 생길 거고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셔야죠. 그러면 3D분의 14K만큼의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방향 보시면 P하고 Q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갖네요. 네. R만 반대 방향이네요. 네, 그래요. 됐어. 그리고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PQR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6으로 통분할게요. 3으로 통분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입니까? 5대 3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니 방향 결정을 못하면 합성을 못합니다. 일단 기본은 방향입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세워서 두 개를 줬는데 어떤 책에서는 한 놈은 누워놓고 한 놈은 세워놓습니다. 그래놓고 나침반을 이렇게 놓습니다. 얘네들의 합성자기장 구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되겠어? 방향 잘 보시고 합성하셔야 됩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내가 합성자기장까지 구했는데 합성하다 보면 A가 만든 자기장과 B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되는 것도 있지 않겠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합성된 자기장이 0인 곳이 얘 어디 위치겠니? 생각해. A보다 왼쪽 바, 둘 사이 나, B보다 오른쪽 바, 이 세 개의 세트 중에 한쪽이겠죠.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합성된 자기장이 0인 곳이 어딥니까? 나름의 논리를 갖고 찍어보셔야 됩니다. 자기장을 만들었을 때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되겠어? 자, 어디야? 가야 나야 다야? 어디야? 나? 왜? 그쵸?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곳이 납니다. 왜요? 그게 Q의 위치인데요. 다른 쪽은 A와 B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다 같은 방향이라서 합성했을 때 0이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합성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면 다른 아이가 만든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어야죠. 정반대 방향이어야 합성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는 곳은 Q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합성됐을 때 자기장을 0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합성 자기장이 0인데 적어도 가운데는 아니란 얘기야? 아니야? 됐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이 두 도선 내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거기를 여기 X 됐어? 라는 지점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 B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B 몇 대 몇일까? 계산해. 계산해요. 추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규칙성이 있습니다. 준수가 수학 선생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지? 박민지 선생님. 했어? 얼마야? 이때 왠지 아세요? 얘네들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그 다음 조건은 뭐야?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만 같으면 돼요. 그쵸? 그랬을 때 A로부터 A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A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2A라서 2K입니다. 그리고
B 도선으로부터 만들어진 자기장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B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4K인데 이 세기가 같아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분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입니다. 그러면 같으려면 분자의 비율도 1대 2여야 됩니다. 그죠? 그럼 꼬맹아 여기서 1대 2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도선의 전류의 세기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입니다. 언제나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1대 2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율만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그러면 매번 어떻게 찾아요? 귀찮은데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웁니다. 여러분들 얘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서 내부에 생긴 겁니다.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로 갔던 아래쪽으로 둘 다 똑같이 흐르던 상관없이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같다면 항상 두 도선의 내부의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위쪽인데요. 얘는 아래쪽으로 서로 자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면 반드시 외부입니다. 외부입니다. 그러면 외부는 가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는데 어딜까? 논리적으로 생각. 갑니다. 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전류의 비율이어야 되죠. 그래서 거리 비율이 1대 2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 항상 전류의 세기가 약한 도선 가까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깁니다.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얘 전류 방향이 어딘지 얘만 가르쳐주고 얘는 안 가르쳐줍니다. 세기도 안 가르쳐줍니다. 대신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요? 아, A와 B의 바깥쪽에 있네? 그럼 두 도선에 흐른 전류 방향은 반대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비율을 줍니다. 1대 5래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전류의 세기가 여기가 I가 흐르면 여기는 5I가 흐르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거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두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 상위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요. 합성 자기장 구하는 방법.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이해하는 것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는 어떤 문제가 머릿속에서 풀리셔야 되냐면 넘어와. 자, 요거 구하는 거 하나 할게요. 자, 꼬맹아 94페이지 보이니? 94페이지에 4번 문제가 그래. 해 빨리. 해. 94페이지에 4번 문제. 저번에 해주셨는데. 응? 해주셨는데. 야, 나 여기 수업했어? 네. 눈에 죽고 싶냐? 아니, 나 어디까지 했어? 99쪽까지. 너네 죽여버린다 진짜. 한 시간을? 지금 복습하시는 줄 알고. 무슨 복습이야? 아니 원래 그 전에도 그 복습 먼저 하시고 하셔서 복습하시는. 이렇게 진지하게? 아니 진짜 복습하시는 복습 줄 좀 알고. 길게 하시고
그랬구나. 이거 숙제로 해봤지 그러면? 네.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이 확 그냥 이씨. 난 정말 안 했는 줄 알았어. 난 되게 순수했다. 와 씨. 그랬구나. 자 그럼 여기 다 이해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자성체하고 전자기 유도하면 돼. 이런 나쁜 새끼들. 3주 빠졌으니까 그런 야, 거 복습 아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헝아가 이런 나쁜 새끼들이 노인네 힘 숨가쁘게 설명했더구만. 나 정말 진지하게 설명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원자가 자성을 갖는 이유 설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밖에 전자가 돌면 전자가 돌면서 전자만의 보유한 NS극을 갖는다 그랬어. 맞죠? 그랬을 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속에 전자가 11개 있어서 11개의 전자가 갖는 NS를 합성한 게 바로 그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잖아. 되겠어? 그랬을 때 이 11개의 전자들의 자기장을 합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전자가 갖는 자기장을 합하고 이러다 보면 원자들의 원자 자기장이 어떤 애는 정확하게 이쪽 방향이 N극 방향이야 S극 방향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N극과 S극을 갖는 원자가 존재합니다. 이걸 원자 자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합성한 결과가 0이 되는 아이도 있죠. 마치 힘을 합성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원자 자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도 있고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도 있겠죠. 그중 아까 영구자석은 그중에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의 방향이 모두 다 규칙적으로 되는 이렇게 드물 경우지만 이렇게 된 애가 바로 영구자석이야. 되겠어? 근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원자들의 자화되어 있는 방향이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게 일반적인 물질들이야. 그게 철, 구리,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 자성이 불규칙한 이 물질에 내가 바깥쪽에다가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 있는 영구자석이 외부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잖니? 그 영향을 얘네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정확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이거 혹시 했니? 여기 한 거야? 그건 아니야? 확실해? 나 자성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안에 있는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이 돼서 안에 있는 애들은 상쇄가 되고 밖에 있는 애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면 반드시 자석과 모체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원자 자성이 있는 애 주변에 영구 자석을 갖다 대면 반드시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서 물체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 그랬다가 내가 외부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치우면 어떻게 될까? 외부 자석을 치우면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니? 내부 자기장. 두 가지입니다.
자석을 치워도 한 번 자화된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하려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가 철입니다.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물질의 자석을 막 갖다가 댔다가 자석을 치워도 얘는 자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에다가 자석을 갖다가 막 비볐다가 치우면 얘 자체가 자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립을 갖다 대면 붙습니다. 이게 바로 철의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근데 철 말고 다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외부의 자석을 치우는 순간 원래 불규칙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 불규칙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쿠킹 오일에다가 자석을 막 갖다가 막 비볐다가 됐어 치워요. 그래놓고 클립을 갖다 붙이려고 해도 클립 안 붙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댔다가 치웠을 때 자성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강자성체, 유지하지 않는 거 상자성체입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애는 얘입니다. 원자자성을 갖지 않는 아이요. 원자자성이 없는 물질들로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원자자성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얘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예,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외부의 영구자석을 갖다 댔을 때 외부 자기장과 얘는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얘는 특이하게 거꾸로 잡아냅니다. 거꾸로 잡아냅니다.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게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극 옆이 N극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S극 옆에 S극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물질과 자석 사이에는 항상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만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자석과 서로 반발력을 만드는 이 물체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얘입니다. 얘. 물이요. 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외부의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치우면 순간 내부 자기장도 없어집니다.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유지하는 건 유일하게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기력을 잃어버립니다. 되겠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 물이 흐를 때 여기에다가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은 무조건 끌려갑니다. 왜? 물은 극성을 띠고 있는 극성 문자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물발은 무조건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대전체가 아니고 자석을 갖다 대면 물발은 무조건 밀립니다. 왜? 반자성체니까.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반자성체가 엄청나게 신기하고 특이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평생 연구한 과학자가 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마이스너다. 마이스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 연구한 건데 이렇게 반자성을 띠는 물질을 찾아서요. 엄청나게 센 네오디움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자석에 올리는 순간 얘는 자석과 서로 밀리는 청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되겠죠. 이렇게 자화가 되는데 이 반자성과 상자성은 힘이 생겨도 이 힘이 더럽게 약합니다.
얘는 엄청나게 강한 힘인데. 그래서 힘이 생겨도요. 얘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10N이면 반자성에 의해서 생기는 청력의 힘은 겨우 2N 정도밖에 안 되니까 힘은 생겨도 똥꼬는 뜨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냥 뜨려고 할 뿐 뜰 수는 없어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마이스는 이 힘을 크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를 뜨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허경영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알겠어? 마이스노의 장래 희망이 허경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평생 연구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엄청나게 찬 곳에 가져가면 돼요. 영하 200도에 해당되는 액체 질소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반자성체의 대부분이 뭐냐면 얘는 거의 대부분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라서요. X축이 온도입니다.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는 이 새끼는 저항이 그렇게 큽니다. 저항이 엄청나게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근데 온도를 슬슬 낮추다 보면 특정한 온도까지 낮추면 갑자기 이물질이 미쳐가지고 저항이 뚝 떨어져 0이 됩니다. 저항이 0으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갖습니다. 저항을 0을 만드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이물질의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낮춥니다. 대부분 부도체의 임계 온도점이 영하 한 180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보다 더 낮은 영하 200도로 끌고 가면 저항값이 0인 물질이 되죠. 그 물질을 뭐라고 그러게? 우리가 저항이 작으면 도체잖아. 근데 저항이 0이면 도체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누굽니까? 초전도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특정한 온도보다 더 낮아지는 순간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이 미친 듯이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막 회전을 해서 그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 힘의 크기가 2가 아니고 200이 돼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갑자기 이 새끼가 공중부양을 하죠. 확 떠오릅니다. 됐어? 근데 얘가 떠올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힘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높이가 되면 정확하게 자기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자기력을 갖는 위치가 생기겠죠. 거기에 딱 갖다 두면 얘는 여기 허공에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걸 찾아낸 사람이 마이스너입니다. 이게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자.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부상열차. 됐어? 자기부상열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뭐 만들자? 인공태양 만들자. 이렇게 만듭니다. 선생님이 맨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얘기하죠. 이러한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질입니다. 맞아. 이 별이라는 아이는 사실은 별의 몸속에서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을 이용해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햇빛이라고 합니다. 이걸 햇빛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이러한 햇빛은요. 아주 가벼운 여러 개의 원소가 결합해서 그거보다 무거운 하나의 원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요. 이걸 우리가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에서 이 핵융합 과정에서는요. 됐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4.01g이라면 이거 전체 합해서 핵융합을 할 때 무조건 질량이 줄어듭니다. 4.06g. 그래서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바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E는 mc 제곱.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양처럼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됐어? 핵발전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의 온도가 별이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온도가 별이어야 됩니다. 핵융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1000만. 1000만. 그게 핵융합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별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뜨겁다고 생각하는 게 누굴까요? 용암입니다. 마그마. 그 마그마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1000도입니다. 이거에 10,000배 뜨거우면 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10,000,000도의 물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10,000,000도가 될 때까지 걔를 가열하고 있을 동안 담고 있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녹아버려요. 1000도의 마그마에서 돌도 녹잖아요. 그럼 10,000,0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을 10,000,000도가 될 때까지 가열하는 동안 담고 있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이 다 녹아버려.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스너 효과. 그릇에 수소를 넣고 여기를 담는 게 아니고 수소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파동으로 진동시켜서 전자레인지 가열하면 10,000,00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소를 허공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인공태양을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그만 인공태양을 만들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인공태양을 만들면 앞으로 우리는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거 안 쓰고요. 인공태양을 이용한 또 다른 원자력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발전기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를 기반으로 한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수능 파트에선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수능 파트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수레에다가 자, 솔레로이드에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얘 자체가 자석이 되겠지. 맞아? 그랬을 때 여기에 이름모를 어떤 애를 놓습니다. A, B 얘네들도 수레에 태웁니다. 그랬을 때요. A라는 물질은 끌려옵니다. B라는 물질은 밀려갑니다. 이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입니다. 찾으십시오. 되겠어? 자, 이때 A가 뭘까요? 끌려가죠. 인력이 생기죠. 인력이 생긴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얘는 강자성체죠. 근데 얘가 자석이 되는 순간 밀렸죠. 얘는 청력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얘가 반자성체.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얘가 강자성체야 반자성체야 그거 판단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빠른 속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114페이지 볼게요. 114페이지에 5번, 6번, 7번입니다. 세 문제 하세요. 5, 6, 7.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자화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었으면 채점도
관해서 대부분은 푼 거 맞지? 이거 다 들었어? 어디다? 좀 해봐. 어디 거 있었어? 나중에서 시켜봐. 위로 답지 있어? 자, 질문이요. 자, 5, 6, 7에서 질문 받고요. 잠깐 끌어드릴 건데 5, 6, 7에서 질문할 거. 7번이요. 네요. 자, 7번 보시면 그린 가와 나는 수평면의 연직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솔레로이드 위에 각각 상자성체 A와 반자성체 B가 실로 천장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 엄청 좋아요. 힘과 연결되는 문제라서 사고력을 묻는 문제라 엄청 좋습니다. 여기 A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 이 A는 반자성체입니다. 아니구나, 상자성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하는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얘가 반자성체. 자,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두 솔레로이드에 동일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게끔 할 거고 둘의 질량은 같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솔레로이드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게든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상자성체는 서로 반대극이 마주보게 해서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됐죠? 대신에 반자성체는 무조건 청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라는 물체의 입장만 보면 A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력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려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겠죠. 그 합력이 0이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경우를 보면 A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과 자기력을 합한 게 바로 실의 장력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중력은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저는 중력을 20N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솔레로이드와 자석 사이에 잡아당기는 자기력의 세기는 뭐 4N이라고 저 놓을게요. 그냥 느끼려고요.
4N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24N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B에다가도 하면 B는 중력이 이 방향인데 자기력이 이 방향이고 실의 장력도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크기가 자기력과 장력을 더한 값이랑 같아야 되고 중력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20N이고요. 그래서 자기력도 같다고 쳐보자. 4N. 어차피 상자성과 반자성은 자기력이 둘 다 약하니까. 그러면 이때의 장력은 얼마면 되니? 16N이면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순간에 장력은 A쪽의 장력이 훨씬 커야 되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가에서 A와 솔레로이드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니 당연해요. 상자성 치니까. 니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서로 평형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놓고 비교하시는 게 빠릅니다. 디귿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당연히 큽니다. 이렇게 간단히 놓고 계산하시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전자기 유도하고 마무리해볼게요. 눈에 또 자판기에 가기만 해.